지리산 자락 폐가에서 저를 처음 발견한 건 등산객이었어요. 그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죠. 할머니,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가족은요?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옅은 미소였는데 그 사람들 눈엔 어떻게 비쳤을까요? 가족이요? 그래요. 저도 있었죠. 딸 하나, 사위 하나, 손녀 하나,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일군 그 건물이요. 그런데 지금 전 여기 있어요. 등산복 한 벌 입고 산속 폐가에 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건 딸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명의 좀 바꿔놨다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는 그 말에서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딸이 아니라 사위가 시킨 말이었다는 걸. 그리고 잠깐이 영원히 될 거라는 것도요. 건물을 빼앗긴 날 저는 가방 하나 챙겨 나왔습니다. 딸은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손녀만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행선지도 모른 채로요. 그리고 지리산 어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냥 여기가 끝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제 진짜 인생이에요. 새벽 4시면 저는 눈이 떠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40년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으니 몹이 기억하는 거겠죠. 처음엔 손이 저릴 때도 많았어요. 찬물에 씻은 시금치를 짜고 단무지를 써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리듬이 생겨요.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자르는 그 순간들이요. 우리 가게는 역 앞골목에 있었습니다. 금잔의 김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25년을 버텼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 학교 가는 학생들, 막차 놓친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제 손을 거쳐간 김밥을 드셨죠. 그분들 중 누군가는 사장님 김밥이 최고예요 라고 말해주셨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또 새벽을 견뎠습니다. 남편 만수 씨가 살아있을 땐 그나마 나았어요. 트럭 운전을 하며 벌어온 돈이 있었고 저는 가게 수입으로 딸 선희를 키웠습니다. 만수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퇴근하고 들어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말없이요.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트럭에 치여서요. 그것도 대출금 3천만 원을 남긴 채로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가게 주방에 앉아 밤새 김밥을 말았습니다. 눈물이 재료 위로 떨어졌지만 손은 멈출 수 없었어요. 딸 대학 등록금이 2달 뒤였거든요. 올 시간도 없구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빚을 갚고 딸을 졸업시키고 드디어 작은 건물 한 채를 장만했어요. 1층은 제 가게, 2층은 월세를 주는 구조였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윤금자. 평생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걸었어요. 엄마, 이제 됐어. 이제 좀 쉬어. 선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딸이 취직도 했고 결혼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사위가 될 재욱 씨는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괜찮은 직장이라고 선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재욱 씨가 제 건물을 처음 본 날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람 눈엔 제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보였던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떨리고 조심스러웠죠. 엄마, 잠깐만 시간 있어?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저는 기뻤어요. 신혼집에 초대받는다는 게요. 손수 만든 김치를 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재욱 씨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그 사람은 웃지 않았어요. 선희는 옆에 서서 손톱만 뜯고 있었고요.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재욱 씨는 서류를 밀어 보이며 말했어요. 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어머니 건물을 잠깐 제 명의로 바꿔놨다가 세금 문제 해결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세금 문제? 저는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요. 이해가 안 됐지만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믿어줘. 금방이야. 금방. 그 말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딸을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뒤, 제 가게 문 앞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요. 새 주인이요? 제가 주인인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에게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죠. 다급한 마음에 신혼집으로 취재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재욱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재욱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건물이 왜? 그 사람은 한숨을 쉬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팔렸어요. 어머니 도장 찍으셨잖아요. 팔렸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순간 선희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선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욱 씨 뒤로 숨었어요. 아, 끝났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딸을 잃었다는 걸요. 아니, 제가 선택당하지 못했다는 걸요. 딸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고요. 그 소리가 제 가슴에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하나, 그리고 남편 만수 씨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남은 게요. 새벽 5시, 마지막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익숙한 손길로 한 줄 한 줄 정성껏 말았어요. 그걸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저는 아무 표나 샀어요. 행성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탄 버스가 지리산 어귀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산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등산복 한 벌 입고요.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등산로 표지판을 따라 걷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그냥 걷고 싶은 대로 걸었는지도 몰라요. 해가 기울고 다리가 흐들거렸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다가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오두막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폐가였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거든요. 바닥에 앉자 온몸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새벽 마지막으로 만든 그 김밥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상하게도 맛이 없었어요. 평생 만들어 온 김밥인데 제 입엔 모래 씹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르륵 소리 없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김밥을 한 줄 다 먹고 나서야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산속이니까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별을 봤어요. 지붕 틈으로 쏟아지는 별들이요. 어릴 적 시골에서 본 것처럼 많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것처럼요. 그걸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바닥이 딱딱했지만 이상하게도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쯤이었죠. 저는 일어나 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어요. 물을 따라 내려가니 작은 샘토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마셨죠. 차갑고 깨끗했죠.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곳이 저를 받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폐가를 조금씩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지붕 판자를 주워다 덮고 문짝을 고쳤어요. 근처에서 주운 비닐로 창문도 막았죠. 손이 익숙했어요. 김밥 만들 때처럼 차근차근 하나씩요. 마을이 멀지 않았어요. 산 아래로 2시간쯤 걸으면 작은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쌀 한 포대, 된장, 고추장, 라면 몇 개를 샀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은디? 네, 잠깐 쉬러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쉬러 온 거니까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제가요. 산에 혼자 사시게요? 위험하지 않소? 괜찮아요. 저 혼자 익숙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김치 한 봉지를 건네줬어요. 그래도 이거 가져가소.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리워지는 게 김치요.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폐가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냄비에 쌀을 씻고 불을 지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쌀 익는 냄새가 났죠.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살아있구나. 밥이 다 되고 김치를 한 접시 덜어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배가 불렀어요.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도 같이 찾아왔거든요. 누워있으면 천장이 보이고 그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선이가요. 손녀 지은이가요. 지은이는 잘 크고 있을까? 손녀는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집을 나올 때 20살이었죠. 그 애는 유일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명의 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가끔 가게에 와서 김밥을 말아주곤 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김밥집 할래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네, 할머니처럼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요. 미안해, 지은아. 할머니가 약속 못 지켰네. 그날 밤도 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죠. 산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산이 질문하고 있다는 걸요. 넌 이제 어떻게 살래?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폐가 옆에 작은 밭을 만들었어요. 돌을 치우고 흙을 파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쑥갓, 고추 몇 폭이요. 마을 할머니가 이거 심어보소 하며 건네준 것들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밭에 물을 줬어요.
새벽 4시는 아니었지만 6시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거든요. 호미로 흙을 긁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김밥 만들 때와는 다른 거칠음이었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상추가 올라왔습니다. 연두색 잎이 흙을 뚫고 나온 걸 보고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살아있네. 상추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떨어진 거예요.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고,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라면도 마지막 한 개가 남았죠. 마을에 내려가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78세 노인을 쓰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힘든 일이라 젊는 사람도 못 버틴디. 저 힘 있어요. 평생 일했어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5군데를 돌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면은 반만 넣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짰습니다. 눈물이 섞여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손도 떨렸고 평생 누군가를 먹여 살렸는데 정작 저는 굶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별도 안 보이고 햇볕만 새어 들어왔죠. 그냥 이대로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끝나겠죠. 고통도 배고픔도요. 하지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새소리였습니다. 짹짹 가고오는 참새 소리요. 그 소리를 듣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밭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심은 상추가요. 그걸 보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야. 저는 밭으로 갔습니다. 상추 몇 잎을 따서 물에 씻어 먹었어요. 아삭하고 쌉싸래했죠. 그게 전부였지만 배가 조금 채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마을 할머니가 지게에 짐을 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 며칠 안 보이길래 걱정했지. 할머니, 이것 좀 가져왔어. 된장찌개 끓여 먹고 밥도 있으니까 드소. 할머니는 지게를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어요. 연세가 저보다 많아 보였는데 산길을 올라온 거예요. 저를 찾아서요. 왜 이렇게까지...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굶는 거요. 나도 알아.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비쳤고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는 할머니와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요. 김치도 함께 먹고 이야기도 나눴죠. 할머니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있고 가끔 전화만 온다고요. 그래도 괜찮지. 자식들 잘 사는 게 제일이니까.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사람은 외로워도 살아야 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외로워도 살아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밭을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을 만졌어요.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종이 한 장에 연필로요. 오늘 상추를 땄다. 쓰지만 달았다. 할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셨다. 고마웠다. 내일은 고추에 물을 줘야겠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제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2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어요. 밭에서 고추가 빨갛게 익었고 상추는 매일 따먹을 만큼 자랐습니다. 저는 그걸 팔기로 했어요. 마을 할머니가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장날에 나가 팔아보소. 산에서 키운 채소는 귀한 기요. 그래서 장에 나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상추와 고추를 담은 바구니를 놓았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아주머니가 멈춰 서더니 물었어요. 이거 농약 안 쳤어요? 네, 산에서 키웠어요. 손으로 벌레 잡고요. 얼마예요? 1,000원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2봉지를 사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시간 만에 다 팔렸죠. 10,000원을 벌었어요.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소리 내서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밭을 더 넓히고 씨앗을 더 심고 장에 나가 파는 거요. 김밥집을 운영하던 때처럼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였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땅을 더 파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 배추, 갓도 심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뭔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폐가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둔 건지 모르겠는데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 지은이에요. 할머니 찾고 있어요. 연락 주세요. 010.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은이라고요? 제 손녀가요? 어떻게 날 찾았지?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지은이가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냐고 물으냐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전화번호를 들여다보았지만 전화는 걸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일, 아니, 모레, 아니면 다음 주에.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페라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20살 손녀가요. 배낭을 메고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으로요. 지은아, 저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다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꼭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뭘 했는지를 알아요. 제가 다 알았어요.
아빠도요. 할머니 건물 판 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목소리였죠. 그래서 찾았어요. SNS에 할머니 사진 올리고 혹시 본 사람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을 할머니가 연락 주셨어요. 마을 할머니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도와준 거였어요. 조용히요. 할머니, 같이 내려가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지은아.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지. 근데 여기선 할머니가 할머니야. 지은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지은이는 하루를 묵고 갔어요. 같이 밥을 짓고 밭을 돌보고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전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직접 할게. 때가 되면. 지은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내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직 끝이 아니구나. 지은이가 다녀간 뒤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밭을 돌보고 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지은이는 한 달에 2번씩 올라왔어요. 때론 친구들과 데리고 왔죠.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채소 사고 싶대요. 그래? 고마워, 지은아. 젊은 친구들이 밭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산속 할머니의 유기농 채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그러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건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죠. 저는 바빠졌습니다. 택배로 보낼 채소를 포장하고 상자에 담고 마을까지 내려가 발송했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누군가 제 손으로 키운 걸 기다린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렇게 3달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심각한 얼굴로 올라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빠가 할머니 찾고 있어요. 건물 때문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욱 씨라고요? 무슨 소리야? 건물을 팔았는데 명의가 이상하대요. 원래 주인이 할머니라서 할머니 동의가 필요하다나 봐요. 명의가 이상하다고?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아빠는 할머니 찾아서 도장 받아야 한다고 했고, 엄마는 울면서 반대했어요. 선이가? 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엄마 얼굴을 봐? 라고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아빠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재욱 씨가 온다고요? 순간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오면 또 속일 거예요. 또 서류를 들이밀고 도장을 강요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정말요? 응. 할머니도 이제 준비가 됐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도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었어요. 마을 할머니가 알려준 번호였죠. 여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제이신가요? 제 건물을 딸이 가져갔어요. 제 도장을 받아서요. 상담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니까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기라고요? 제가 당한 게 사기였다고요. 싸울 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다음 날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도시 좀 다녀올게. 어디 가시게요? 할머니 건물 다시 찾아올 거야. 지은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이건 할머니 혼자 할 일이야. 저는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요. 산을 내려가는 길,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가꾼 밭이 보였고 폐가가 보였습니다. 저 작은 집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그 말을 되뇌으며 저는 걸었습니다. 등산복 한 벌 입고 가방 하나 메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컸거든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윤금자 할머니시지요? 앉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 그리고 그때 받은 영수증 같은 것들이요.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잠깐 빌린다고 하고 영구 이전한 거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변호사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날부터 저는 바빠졌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쓰고 증인을 찾았어요. 마을 할머니도 도와주셨죠. 금자 씨가 딸한테 속았다는 거 내가 증언할 수 있지? 라고 하시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재욱 씨와 선희에게도 갔을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떨렸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끝을 보자. 재판날,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복이 아니라 오래된 정장이었어요. 지은이가 가져다 준 거죠. 거울을 봤는데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하지만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재욱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선희도 옆에 앉아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욱 씨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명의 이전은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잠깐 빌린다는 구두 약속하에 이루어진 사기 행각입니다. 증인과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명의 이전할 때 어떤 설명을 들으셨나요?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만 명의를 바꿔놨다가 돌려준다고 했어요.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못하셨군요. 네,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재욱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사업상 필요에 의해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선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내고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딸을 봤어요. 고개를 숙인 채 우는 딸을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재판은 1시간쯤 이어졌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로 판단됩니다. 명의를 원소유주에게 화돈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탕 하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재욱 씨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정이... 재욱 씨,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요. 제가 평생 일해서 번 건데 왜 당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재욱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뛰어와 저를 안았죠. 할머니, 이겼어요! 흥, 지은아, 할머니가 이겼어. 그날 밤, 저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작은 여관에 묵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판결이 나고 석 달 뒤 저는 건물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팔기로 했거든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파세요? 이제 할머니 거잖아요. 거긴 제 집이 아니에요. 이젠 다른 곳이 집이거든요. 산이요. 제 밭이 있는 그곳이요. 건물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저는 폐가를 샀습니다. 정식으로 제 명의로요. 그리고 조금씩 고쳤어요. 지붕을 새로 얹고 벽을 보수하고 작은 부엌도 만들었죠. 지은이가 주말마다 올라와 도와줬어요. 친구들도 같이 왔고요. 젊은 사람들이 망치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었어요. 함께 땀 흘리고 밥 나눠 먹고 서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죠. 집이 완성된 날 저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 지은이와 친구들, 그리고 제 변호사님까지 왔어요. 김밥을 말아서 대접했죠. 손맛이 살아있었는지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한 줄 더 먹어.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제 집에서요. 제 이름으로 산 집에서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선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딸이 서 있었어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어둠 속에서요.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선이는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죠. 들어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선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아. 선이는 방바닥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손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재욱이랑 이혼했어요. 그 사람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고 다 날렸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너무 늦었죠? 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가 괜찮은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이야, 네가 미안하다는 건 알아. 근데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너를 용서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언젠가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내려가. 선이가 문을 나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별이 보였고 달도 떠 있었죠. 저는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딸이 왔다.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1년이 흘렀어요. 계절이 4번 바뀌고 밭에는 사계절 채소가 자랐습니다. 봄엔 상추와 쑥갓, 여름엔 고추와 토마토, 가을엔 무와 배추, 겨울엔 시금치와 가시요. 저는 이제 산의 리듬을 알았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걷어들이는지요.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뭐? 지은아, 도시에서 취직해야지. 아니에요. 할머니랑 같이 농사 짓고 싶어요. 그리고 김밥집 하고 싶어요. 저는 손녀를 봤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죠.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산에 오는 등산객들한테 팔면 어떨까요? 김밥집이라.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집 앞에 작은 평상을 놓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시 피는 김밥집이라고요. 지은이가 손수 나무판에 글씨를 새긴 거였어요. 첫날 등산객 한 팀이 왔습니다. 여기 김밥 하세요? 네, 방금 말았어요. 김밥을 건넸어요. 손님들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헉,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뭐가 다르죠? 글쎄요. 그냥 정성이요. 손님들은 웃으며 여러 줄을 사갔어요.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죠. 산속 할머니 김밥 맛집이라는 글과 함께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밥을 먹고 밭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었죠.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인생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했고 저는 조금씩 말해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대단하세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젊은 여자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요. 아니야, 나처럼 살지 마. 넌 더 좋은 방법으로 살아. 무슨 뜻이에요? 남한테 기대지 말고 네 이름으로 살아. 일찍부터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은 걸 다른 사람은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한 날이었죠. 손님이 뜸한 오후, 저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선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요. 엄마! 왔구나.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은 채로 딸을 봤습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화분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죠. 금잔화였죠. 엄마 이름 같아서요. 금잔화. 선이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지만요. 저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앉아. 선이가 평상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졌죠. 엄마 저 이제 혼자 살아요. 지은이는 대학 졸업하고 여기 있고요. 알아. 처음이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게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엄마처럼 혼자서도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딸을 봤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엄마, 근데 선이야. 네? 가끔은 혼자가 아니어도 돼. 여기 오면 엄마 있잖아. 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목이 메었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다는 아니야. 근데 시작은 할 수 있지. 선이가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했어요. 오랜만이요. 그날 선이는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만든 김밥이랑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지은이도 장료했고 셋이서 밥상을 마주했죠.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거였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선이가 내려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올 때 김치 좀 가져와. 네. 선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두 번째 인생이구나. 7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밭도 돌봐야 하고, 김밥도 말아야 하고, 지은이도 챙겨야 하고, 선유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빛이 퍼지고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저는 밖으로 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죠. 나, 윤금자는 여기 있어.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8세의 산으로 들어갔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다는 걸요. 78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지요. 그리고 가족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이름표만 있고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남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나요? 괜찮아요.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금 늦어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